실종이란 이를 실에 자취 종자를 쓰며 자취를 잃거나 소재나 행방,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실종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알아본 많은 미스터리 사건 중에서는 실종과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 전 방송했던 일본의 마쓰야마 히토미 실종 사건이나 국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론 송혜이 양 실종 사건이 있죠. 이런 실종 사건들의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로 잠적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수사를 펼쳐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때 가족의 심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약 없는 시간을 버티게 돼요. 그래서 실종은 기억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죠. 실종자는 몇 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사망으로 처리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실종된 상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의 경우가 그렇고 특수한 경우가 따로 있는데요. 비행기나 배가 침몰하는 등으로 실종이 된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1888년부터 연쇄살인을 저지른 잭 더 리퍼도 정식으론 사망한 상태가 아니게 되죠. 조금 전 이야기한 1999년에 실종된 송혜이 양의 경우도 실종된 지 2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지 5년이 지난 상태지만 여전히 생존 중으로 기록돼 있죠. 보통의 실종 사건들이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은 특이 케이스인데요. 어느 남성이 행방불명된 지 2일 만에 아무런 전말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공식 사망 처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스캡틱스 시간에는 사라진 지 51년이 지난 남성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왜 갑자기 잠적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메인 도시인 멜버른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포트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색칠되어 있죠. 이곳은 사람들이 휴가 삼아 자주 찾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은 1967년 12월 17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호주의 12월은 한국과 정반대인 여름 날씨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포트시의 해변가로 몰려들었어요. 그중 해럴드라는 이름의 60대 남성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그리고 딸처럼 보이는 20대 초반의 여성 2명이 함께 있었죠. 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는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인적이 드문 해변가까지 오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주변이 바위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였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긴 했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 다른 해변가보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사람 중 먼저 그곳에 걸음을 멈춘 사람은 60대 남성 해럴드였어요. 해럴드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잠시 쉬어가자며 일행들을 세웠습니다. 일행들이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해럴드는 바닷속에 들어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항상 바닷가를 산책할 때 바다 수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파도가 점점 심해졌죠. 일행들은 바다에 들어가려는 해럴드에게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해럴드가 이 말을 듣지 않자 파도가 없는 해변가로 이동해 수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말렸어요. 그래도 해럴드는 자신이 포트시 근처의 바닷속을 꿰뚫고 있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물속에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헤럴드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요. 60이라는 나이에 비해 바다 수영이라면 젊은 사람들과 겨뤄도 지지 않을 정도의 수영 실력이 있었지만 거세지는 파도를 보자 일행들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었어요. 빨리 나와달라는 신호였는데 헤럴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사람들이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손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헤럴드를 덮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파도가 사라진 후 헤럴드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요일 오후 호주 모든 방송에 긴급 속보가 전해집니다. 뉴스 내용은 빅토리아주의 한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던 남성인 헤럴드의 실종 소식이었죠. 이 뉴스가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라진 남성의 정체가 바로 당시 호주 총리를 맡고 있던 헤럴드 홀트였기 때문이었죠. 호주는 영국의 왕을 군주로 두고 있는 입헌 군주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어요. 총리가 그 일을 대신하죠. 한마디로 헤럴드 홀트의 실종은 호주 대통령이 실종된 것과 마찬가지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호주의 17대 총리이자 바다에서 갑자기 사라진 헤럴드 홀트입니다. 헤럴드 홀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가야겠죠. 1908년 8월 5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스탠모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멜버른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 이사를 가요. 그리고 멜버른에서 정착해 살기 시작합니다. 멜버른 대학에서 법률 박사 과정까지 마친 헤럴드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어요. 하지만 정치계로 발을 돌립니다. 연합 호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1933년과 1934년 호주 연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두 번의 낙선을 겪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7살의 나이에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살게 되었죠. 당시 12대 호주 총리였던 로버트 맨지스가 이 헤럴드 홀트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는데요. 그 뒤를 따랐던 겁니다. 헤럴드 홀트는 노동행정부와 과학산업연구부를 거쳐서 1949년에 호주 이민부 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헤럴드 홀트가 이민부 장관이 되었을 때 당시 호주는 백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백호주의는 유색인의 이민을 제한해 호주를 백인 중심의 사회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정책인데요. 헤럴드가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깨기 위해서 백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민을 허가해주는 정책 대신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이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헤럴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인지도가 올랐고요. 이후 재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을 때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는 또 실패합니다. 결국 헤럴드는 자신이 실패한 경제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1966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후 호주 연방의 제1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헤럴드 홀트가 호주 총리로 당선된 1966년 백호주의의 철폐, 호주 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의 성과를 올렸고요. 베트남 전쟁에 호주군을 파견했고 같은 해 연방 총선에서 소속당의 승리를 이끄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967년 초부터 내세우던 경제무역 정책에 반대 의견들이 일어났고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도 호주군을 베트남 전쟁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졌죠. 헤럴드 홀트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은 연일 호주 신문 정치 부분에 큰 이슈가 됐고요. 거듭되는 실수와 정책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결국 헤럴드 내각이 1967년 11월 선거에서 참패를 겪게 됐어요. 이 일로 헤럴드의 지도력과 건강에 대한 우려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치적 지도자라는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총리로서 헤럴드 홀트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다 보니 매일 언론과 국민의 주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말만큼은 기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거부하며 철저히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했죠. 헤럴드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바다 수영을 즐겼다고 하는데 여름이 시작되는 11월이 되면 주말마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별장이 있는 포트시를 찾아와서 수영과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헤럴드 홀트가 포트시의 별장을 자주 찾은 이유는요. 그곳에
자기 소유의 별장이 있고 바다 수영을 하기 알맞은 해변가들이 있는 탓도 있었지만 그 외에 남들에게 숨기고 싶던 비밀스러운 이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별장 앞에 사는 이웃이자 불륜 상대인 마저리 길레스피와 만나기 위해서였죠. 해럴드가 사라지던 1967년 12월 17일 일요일, 해변을 함께 걷던 여성이 바로 불륜 상대인 마저리 길레스피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젊은 20대 두 여성은 마저리의 딸과 그 친구였죠. 이들은 해럴드가 별장에 올 때마다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지던 날, 네 사람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해변가에 도착할 때였어요. 갑자기 해럴드가 이곳에서 수영을 하겠다며 옷을 벗었습니다. 사진 속 이곳이 당시 해럴드와 일행이 머무르던 곳이고요. 보이는 대로 주변이 바위벽으로 둘러싸인 높은 골짜기 형태라 다른 해변에 비해선 바람이 세게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파도도 거칠어요. 하지만 해럴드는 이에 개의치 않으며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원래 바다 수영을 잘 하던 사람이라 마저리나 딸은 해럴드를 끝까지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바다 깊숙이 헤엄쳐 들어가던 해럴드는 갑자기 이들 시야에서 사라졌고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사라진 순간을 목격한 마저리는 그 순간을 표현하길 해럴드가 마치 물 위의 낙엽처럼 매우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것이죠. 아마 마저리는 경찰에 해럴드 홀트의 실종 사건을 알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한 나라 총리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이 총리의 불륜 상대라는 사실까지 밝혀야 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해럴드 총리가 선거에 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스캔들까지 터져버리면 서로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럴드는 사석에서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저리는 처음에 해럴드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지나도 물 밖에 나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해럴드 홀트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닷가에서 근무 중인 해군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총리의 실종이 전국 라디오와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각지에서 수색을 돕겠다는 자원봉사자들과 육군, 공군이 함께 해럴드 홀트를 찾기 위해 포트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수색했지만 해럴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체를 찾는데도 실패했어요. 이날 해럴드 홀트 총리는 감쪽같이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호주 총리인 해럴드 홀트가 실종된 지 2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생사도 불분명했습니다. 총리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었던 호주 정부는 결국 해럴드 홀트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3일 후에는 멜버른 대성당에 시신 없는 관을 두고 해럴드 홀트의 장례까지 치룹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럴드 홀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럴드 홀트의 실종 사건은 호주 최대의 미스터리로 불리며 지금까지 많은 호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호주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는 말 중에 해럴드 홀트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소식도 없이 자취를 감추거나 사라지는 경우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럴드 홀트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실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사고사였어요. 당시 해럴드가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60에 가까운 나이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되기 직전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몰핀 처방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게다가 사고가 일어나던 날은 파도가 심했어요. 수영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여러 지병과 어깨 부상 등의 문제로 수영 도중 힘이 빠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가설로는 자살설이 떠돌았습니다. 당시 해럴드 총리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추진한 정책들이 연달아 실패했고 선거에서도 졌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모든 호주 국민들이 해럴드 총리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사고를 위장해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일어날 법한 가설이긴 합니다. 그러자니 50년 넘도록 주변 바다 어디에서도 해럴드의 시신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반박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럴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다른 의혹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진 해럴드는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호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확인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소문에 의하면 해럴드 홀트는 우연히 작은 배에 구출되었고 그대로 프랑스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외에도 해럴드 홀트가 살아있다는 가설은 더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스파이설이에요. 해럴드 홀트가 중국 스파이였는데 이 사실이 발각될 것 같으니 중국이 보낸 잠수함을 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베트남전에 파병했던 호주군을 철수시키려는 의도를 알아챈 미국이 호주에 요원들을 보내서 사고사를 가장해 납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납치설은 터무니없는 가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해럴드가 유난히 특정 장소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수영을 하겠다며 고집부렸던 것과 이민 관련 정책들을 놓고 보면 마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만은 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아마 상어들에게 잡아먹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51년간 수많은 방송국과 기자들이 해럴드 홀트의 실종 사건을 취재하며 다큐멘터리와 특집 기사들을 냈지만 아직까지 해럴드 홀트의 사건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럴드 홀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으로 처리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리라는 특수한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죠. 해럴드가 실종되자 호주는 총리직 수행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고 빨리 대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당연히 해럴드 총리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언제까지 총리직을 공석으로만 둘 수는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망 처리를 해야만 다음 총리를 선출할 수 있었죠. 이런 이유로 해럴드는 사라진 지 이틀 만인 1967년 12월 19일 빠르게 공식적인 사망자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재 중이던 현직 총리의 자리를 존 맥기엔이라는 인물이 대신하게 됐죠. 현재 호주 멜버른에는 사라진 해럴드 홀트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함께 총리의 이름을 딴 해럴드 홀트 수영장이 지어졌습니다. 갑자기 실종된 호주 현직 총리였던 해럴드 홀트,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망했다면 왜 어디에서도 시신조차 발견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사라진 총리 해럴드 홀트 실종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이날은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날이었죠. 오후 12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운동은 당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 한민족의 독립 의사를 밝힌 대규모 만세 시위였습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벌어진 만세운동은 광복에 대한 의지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었죠. 이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3.1절이에요.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은 단순히 독립운동 시위를 기념하는 날만은 되지 않는데요. 3월 1일 운동 이후 한반도와 해외 각지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만큼 3.1절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주요 인물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국내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 조직인 백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리던 남성이 당한 의문사와 여기에 관련된 의혹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분이 낮고 배움이 적은 일반 백성이라도 배우기만 한다면 나라를 바로 세울 인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의 백범을 호로 사용하며 이름은 김구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던 지도자이자 정치인, 혁명가였어요. 1876년 8월 29일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구는 키가 180이 넘을 정도로 체격이 좋았습니다. 1919년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1940년에는 임시정부 대표에 선출되었어요.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이죠. 그리고 5년 뒤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선언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독립을 했고 국권을 되찾게 됐죠. 그 뒤로 3년간 전쟁과 일제 치하의 피해를 복구하며 대한민국이 독립된 자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독립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입장들이 서로 달랐던 거죠. 정치적 노선을 문제로 지도부가 둘로 나뉘게 됐고 이 틈을 노려 들어온 미국과 소련의 간섭으로 남북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자 남북 분단을 막고 통일된 자치 독립 정부를 세우려던 김구는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인 1949년 6월 26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범 김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인이 총상이었어요. 살해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민족의 지도자라 불리던 김구를 암살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범인과 배후에 대한 의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오후 현재 강북 삼성병원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이고요.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개인 사저에서 73살의 김구는 점심 식사를 한 후 서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의문의 남성이 나타났죠. 이 사람은 당시 육군 포병사령부 장교인 안두희라는 사람이에요. 이날 오후 김구를 만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경교장을 찾아왔는데 당시 안두희도 김구가 이끌던 한국 독립당의 당원이었고 신분도 확실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김구를 수행하던 비사들은 몸수색이나 아무런 경계 없이 서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재 안에서는 4발의 총성이 울리게 됐죠. 안두희가 권총으로 김구를 저격한 것인데 서재 앞을 지키고 있던 비서진도 안두희가 권총을 소지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복을 입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압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총소리에 비서들이 서둘러 서재로 달려왔지만 이미 김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암살범이 안두희는 도망치다가 경교장 경비들에게 잡혀 헌병사령부의 체포로 조사를 받게 됐죠. 이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김구를 암살한 이유에 대해 묻자 백범이 남북 협상을 통해 정치 사회에 혼란을 주고 공산주의자들을 자극시키며 찬동시키는 범죄를 저질러 죽인 것으로 한국 독립당 당원으로서 김구와 의견 충돌을 벌이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총을 쏜 것이라는 진술을 합니다. 이 일로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수감됐어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형은 15년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감형이 된 거예요.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은 안두희 개인이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발표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안두희가 혼자 계획하고 저지른 것인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반대 세력에 의해 계획됐다는 의혹인데요. 가장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던 인물로는 놀랍게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주장이었죠. 김구와 이승만은 정치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정치적 성향이나 노선이 확실히 달랐어요. 김구는 남북이 통일된 자주 독립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승만이 안두희에게 김구 암살을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안두희가 체포 이후에 보인 수상한 행동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현장에서 체포된 안두희는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육군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3달 뒤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15년형으로 감형된 겁니다. 그리고 체포 이후 1년 뒤인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자 전쟁 발발 이틀 만에 갑자기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군인으로 복귀했어요. 그 당시 안두희의 계급이 육군 소위였는데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도 반드시 필요하거나 영향력이 발휘돼야 할 만한 위치의 계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복귀 7개월 만에 대위로 2단계나 진급했고요. 3년 뒤인 1953년 2월 15일에는 완전히 범죄자 신분이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령 예비역으로 편입됩니다. 정리해보면 김구라는 초대형 정치인을 암살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전과가 남지도 않은 채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3년 만에 3번이나 진급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전쟁이 끝났어요. 안두희는 군인을 그만두고 육군에 음식들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강원도 내에서 납세 금액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백범씨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내막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여론의 압박으로 잠적 생활에 들어갔죠. 1961년에 딱 한 번 이 비밀이 풀릴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진상규명위원회의 임원인 김용희라는 사람에게 안두희가 붙잡힌 것인데요. 당시 김용희는 안두희의 자백을 녹취하고 경찰에 넘기기까지 합니다. 재판에서 형을 다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안두희의 체포를 거절하고 풀어줬어요. 만약 안두희나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누군가의 계획이나 도움 없이 혼자 저지른 우발적 살인사건이었다면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 하나 없이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된 것이나 군인으로 복귀해 소령까지 진급했고 군납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가 된 데다 공소시효의 만료까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대 세력이 안두희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의심들을 해왔던 겁니다. 이 의혹이 더 증폭된 것은 1992년 4월 12일 범행 43년 만에 안두희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김구를 암살한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문제는 매번 이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안두희는 김구 암살 사건의 배우로 전 육군 소장인 김창룡과 장상택 등 유명 정치인 4명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까지 거론해왔어요. 하지만 자세한 증언을 할 때마다 수시로 내용이 바뀌었고 그동안의 말들을 철회하는 등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증언을 거부했죠.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뒤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다시 가명을 사용하면서 잠적 생활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1996년 10월 23일 안두희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는 겁니다. 안두희를 살해한 사람은 당시 버스기사로 일하던 48살의 박기서라는 사람이었어요. 둥근 막대기에 정의봉이라는 글자를 새겼고 이것으로 안두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결국 당사자인 안두희가 사망하자 김구 암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사건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현재까지 추적자들과 연구가들에 의해 드러난 암살 사건의 배후로는 김창룡을 비롯한 군부 세력과 해방 이후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던 김구에게 위협을 느꼈을 친일 세력, 그리고 김구와 정치 노선이 달랐던
단독 정부 추진 세력들로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는 김구의 정치 노선을 불편해하던 미국 정보기관의 개입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확실한 것 하나는 이승만의 명시적이거나 무시적인 승인이 있던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김구 암살 사건의 진짜 배우는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사건 자체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었고 준비돼 왔으며 안두희가 절대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승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김구 암살 사건의 또 다른 의혹으로는 안두희가 사실 백의사라고 불리는 미스터리한 테러 조직에 소속돼 있었고 암살 계획을 세운 배후도 백의사일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도 백의사 소속이었다고 자신이 직접 밝혔습니다. 백의사는 대한민국 해방 이후인 1945년 11월에 만들어진 청년 조직으로 중국 국민당의 남의사라는 조직을 보고 만든 비밀 결사대예요. 광복 이후 수많은 정치인들을 암살하던 전문 테러 집단인데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 암살 보셨죠? 여기서 이정재가 염석진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게 염동진을 보고 만든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백의사의 조직원들은 군인, 해양경비대, 세관원, 경찰관, 소방관의 정부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정치인, 상인, 사업가, 밀수꾼, 농부까지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정체도 절대 비밀이었기 때문에 같은 백의사 소속이라도 모든 조직원들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백의사는 주로 우익 성향이나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테러를 벌였는데 백의사의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운형이 있습니다. 여운형은 3.1운동을 계획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조선 건국 동맹을 구성해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과의 연합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였고요. 해방 이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도 좌파 정치인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승만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백의사 조직원의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전체적으로 김구와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있죠. 백의사가 폭탄 테러를 했는데 소련의 장교가 몸으로 폭탄을 막아서 암살에는 실패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안두희가 백의사의 조직원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심으로 일부 사람들은 김구 암살의 배후로 백의사의 사령관인 염동진일 것이라고 지목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염동진은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적도 파악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 암살에 염동진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백의사라는 조직이 워낙에 광범위했고 비밀리에 결사된 탓에 이들의 정확한 신상이나 기록을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부분들이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크게 불안정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다 남아있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나 관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 백범김구 암살 사건에 대한 의혹이나 백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100%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을 아는 게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들만이 남아서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1970년 6월 12일 서울의 법원에서 열린 재판으로 희대의 사건 하나가 알려집니다. 이 법원은 하루 평균 3, 4건 정도의 재판이 열리는 곳이지만 이날은 단 하나의 사건만 열릴 예정이었죠. 사건 사고를 주로 쓰는 기자들은 법원에서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와 친해지기도 하고 기사 내용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재판이 하나밖에 없다면 기자들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다른 법원을 가야겠죠. 하지만 이날 재판은 어느 때보다 기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각종 신문사와 방송국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재판 개정이 다가오자 사건을 맡은 검사와 법조계 사람들 그리고 담당 판사가 모두 자리에 착석합니다. 이들 사이에 유독 관심이 집중된 남성 한 명이 있었죠. 피고석에 앉아있는 3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란색 수의복을 입고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짚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에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은 검사의 압도적인 주장에 따라 피의자 남성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일 수밖에 없는 범행 정황과 증거, 범행 동기까지 자세히 제시됐어요. 당시 사건과 관련된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있었고 그중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기록은 사형 판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피의자로 재판을 받은 남성은 자신의 변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목발을 쥐고 있던 양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날 열린 재판은 1970년 3월 1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벌어진 26살의 여성 정인숙 씨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돼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34살의 남성 정종욱이죠. 사망한 정인숙과 피의자인 이 정종욱은 친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하게 된 것인지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인숙 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11시가 지난 시각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김 씨는 퇴근 시간이 오자 집을 향해 운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 12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시행되던 때라 그 전에 집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벌금을 물거든요.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한강변 언덕에 있는 절두산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던 중 갓길에서 자신의 차 불빛에 반사되는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놀란 김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죠. 통행 금지 시간이 다가왔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수상한 물체로 다가갔어요. 차 불빛에 보였던 물체는 허벅지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김 씨의 차가 다가온 것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던 거예요. 이 남성이 바로 정종욱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정종욱의 차가 발견된 곳과 가까운 강변로에 평소 정종욱이 몰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좌석에 여성 시신 한 구가 같이 발견된 거죠. 이 사망한 여성이 차의 주인인 정종욱의 여동생 26살의 정인숙 씨였습니다. 사건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인숙의 사망 원인과 정종욱의 허벅지 부상이 모두 총에 의한 상처였기 때문에 처음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생 일주일 만에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 내용은 경찰의 초기 수사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인숙의 살해 용의자는 넷째 오빠이자 사망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정종욱으로 밝혀진 거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왜 정종욱이 범인이라는 건지 들어봐야겠죠.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평소 정종욱이 여동생인 정인숙의 운전기사를 하며 동생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됐고 그러지 말라며 지적을 했지만 정인숙이 오히려 심한 폭언을 해 화가 나서 저지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오빠가 여동생을 총으로 쏴 암살한 것이며 정종욱도 총에 맞았지만 동생에 비해 상처가 가벼운데 이 이유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통사고와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쏴 위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정종욱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과 동시에 구속됐어요.
그리고 정인숙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리는 1970년 6월 12일 정종욱은 여동생을 살해한 피의자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정인숙 사망 사건의 내막은 이렇게 밝혀지면서 끝이 났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고요. 많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사건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매일 보도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다들 금방 잊어버리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1989년 잊혀졌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던 정종욱 씨가 가석방된 거예요. 중요한 점은 가석방 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출소한 날부터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 꺼내는 동시에 정인숙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걸까요? 1945년 2월 13일 대구에서 태어난 정인숙의 원래 이름은 정금지라고 합니다. 6남매 중 5째예요. 막내 여동생 이름이 옥지인데 딸이 귀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금지 옥엽으로 키우겠다는 뜻에서 금지 옥지라고 지었던 거죠. 하지만 막내 동생이 1살 때 사망해요. 그래서 5남매 중 막내 딸로 자라게 됐습니다. 위로 오빠만 넷인데 다들 나이 차이도 많이 났어요. 집안 상황을 보면 엄청 귀하게 자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964년에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원하던 대학에는 떨어졌고 할 수 없이 성적에 맞춰 진학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혀 원하지 않던 곳을 가게 된 건데요. 학업에 관심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석이 잦아지다가 결국 1년 만에 그만둡니다. 이때 정금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데 평소 얼굴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정인숙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영화배우를 시작하면서 사용한 활동명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2-3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게 전부였는데 사실 영화배우도 가족의 반대가 심해서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막상 잘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 보기가 곤란해진 거죠. 정인숙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남동에 비밀 요정을 소개받게 됩니다. 선운각이라고 하는데요. 마땅한 수입이 없다 보니 여기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영화배우를 그만두고 선운각에서 가장 인기 있는 1급 접대부가 됐다고 합니다. 선운각은 그 당시 고위층 인사들만 찾는 최고급 요정이었고 한일 회담이 오갔던 장소로도 유명해요. 이곳에서 정인숙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모임에 불려가는 여배우와 가수를 포함한 접대부 중 정인숙의 미모가 1위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정인숙을 찾을 수 있었죠. 주로 이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정인숙은 이렇게 접대 일을 하면서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중 몇 명은 비밀리에 사적인 만남이 가능할 정도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인숙의 이런 생활은 그때나 지금의 보통 20대 여성들과 비교해봐도 분명히 다른 환경이었고 생활 수준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쉽게 모으다 보니까 씀씀이도 커지는 거죠. 한 번 쇼핑을 나오면 고급 백화점의 물건들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시행되던 때인데도 밤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통행증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인이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여권이 여행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나갔다 오면은 여권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여행 때마다 다시 재갱신을 해야 되는데 정인숙은 이런 제한 없이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수 여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시 야간 통행증이나 회수 여권은 고위층 관계자 중에 일부만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을 20대 여성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 거죠. 이렇게 일본과 미국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재력과 미모에 나름의 권력도 빌려올 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결국 사망한 겁니다. 1970년 3월 17일 이날 운전을 해주던 오빠 정종욱과 함께 8시 반쯤에 남산 근처에 있는 타운호텔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9시에 다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발견된 곳이 바로 강변 3루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이었습니다. 정인숙은 머리와 가슴에 2발의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정인숙과 함께 차를 탔던 넷째 오빠죠. 정종욱은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채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정인숙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정종욱을 체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종욱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건을 담당한 검찰 주장에 의하면 정종욱의 손과 옷에서 총을 사용할 때 생긴 화약 반응이 나왔고 정인숙에게 쏜 2발의 총알이 단거리에서 발사돼 모두 급소에 명중한 점과 범행 직후 정인숙이 평소 끼고 다니던 3천만원짜리 반지는 두고 6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만 뺀 뒤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권총을 쏴 마치 제3자에 의한 강도 사건인 것처럼 꾸민 다음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에게 동생의 반지와 시계를 맡겼는데 이것이 범행을 치밀하게 숨기려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정종욱의 자백이라는 거죠. 정종욱은 평소 자신이 동생에게 무시를 당해왔고 문란한 사생활로 가문이 수치를 당한 것 같았다면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스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인숙 피살 사건은 여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낀 오빠가 벌인 친족 살인 사건으로 빠르게 마무리됐고요. 1심에서 사형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1989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종욱은 자신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그 당시 자백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 씨의 새로운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일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2명의 남성이 나타나 차를 세웠고 심부름을 하러 왔다면서 차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정인숙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정 씨가 아무 의심 없이 창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남성이 운전석 창문 밖에서 팔을 뻗어 정인숙을 향해 총을 쐈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한 정 씨는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겨눴고 시키는 곳까지 운전하라고 명령을 했다는데요. 하는 수 없이 정 씨가 이 괴한들과 이미 사망한 여동생을 태운 채 시키는 곳까지 운전을 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숲속까지 차가 들어서자 이들이 차를 세우라고 했대요. 그리고 정종욱의 옆구리에 총을 한 발 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겨눴던 총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벅지에 박히게 된 거죠, 총알이. 여기까지가 정종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 씨는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었다는 자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 왜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다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정인숙 사망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면 아마 파장이 엄청났을 겁니다. 1970년대엔 더 충격적이었겠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분위기와 다르게 사건 처리가 너무 빠르고 쉽게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어요. 아직도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인숙의 사망 사건을 묻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지만 이 인물 관계들을 파악하고 나면 이런 의혹이 충분히 생길만 해요. 당시 정인숙이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모두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정인숙은 생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정확히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다거나 서교동의 집도 아이 아빠가 사준 것이라는 마치 아이 아빠가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 직후 정인숙의 집에서 발견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일권 국무총리,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박종규 경호실장 등 장차관급 인물들과 5대 재벌그룹의 회장 등 주요 인물 27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는 수첩에 미화 2,000달러, 엔화 180만의 현금도 발견된 겁니다. 정인숙과 정재계 인물들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상한 건 이런 정황이 밝혀진 순간부터 경찰의 사건 조사가 소극적으로 바뀌었고요. 해결 의지도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도 처음엔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정인숙 사망 사건은 희대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크게 보도를 했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권력자가 이 사건을 서둘러 덮기를 원한다는 지시 때문에 이 계획으로 정종욱이 희생됐다는 것이죠. 지금 사건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차 검증이죠. 정종욱은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누구나 허술했다고 생각하기는 충분하거든요. 먼저 살해 동기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고 범행 현장이 되는 차는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이 누군가의 지시로 정리된 것이고 범행 도구인 권총은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면서 밝힌 정종욱의 손과 옷에 묻은 화약은 직접 총을 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검출될 수 있거든요. 가루가 날려서 묻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재판에서 인정될 수 없는 정황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이 내세운 증거 자료는 정종욱 씨의 자백밖에 없는 셈이에요. 정 씨는 당시 재판에서 한 자백에 대해 동생과 관계가 있던 높으신 분이 뒤를 봐주겠다면서 아버지를 설득해 왔고 자신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면서 뒤늦게 결백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 주장대로라면 큰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정인숙의 살해를 지시했고 오빠인 정종욱과 거래를 해서 범행을 뒤집어 씌웠다는 말이 되는데요. 출소 후 사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그 당시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 씨는 억울해서가 아니면 어떻게 20년간 수감 생활까지 하고 나온 마당에 왜 이제서야 쏘지 않았다는 말을 꺼내고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장대로 2000년에 TV에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요. 2010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숙 피살 미스터리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어요. 2000년에 처음으로 2명의 괴한들이 국무총리실에서 심부름을 왔다라는 내용도 밝혔죠. 지금 정인숙 피살 사건이 발생 50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어떤 이유로 살해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과연 정인숙의 오빠인 정종욱의 범행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기획하고 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너무 오래됐죠. 거론되고 있던 인물의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세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이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정리해 왔거든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내용은 1970년 3월 1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일어난 정인숙 피살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치 외국에서나 볼 법한 어떤 정치인과 여성 연예인 간의 어떤 스캔들, 이러한 느낌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사망, 이런 느낌도 많이 좀 받게 되고요. 범인을 찾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은 다 이걸 정치적으로 엮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거론되는 인물들은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그동안 TV나 신문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 왔고 여기서 공개된 관계자들의 인터뷰나 여러 기자들이 취재로 밝힌 다양한 글에서 주로 등장하는 내용을 모아온 겁니다. 절대 이게 정치색을 띠는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도록 진행하지도 않았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여성이 피살됐지만 내막을 밝혀내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았다는 이야기였고요. 뒤늦게 그 배우가 정치 권력자일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종욱 씨가 출소 후 밝힌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 취재가 이뤄진 결과 정인숙 씨 피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꾸준히 있었고 그 의심에서 시작된 조사로 드러난 의혹들을 종합한 겁니다. 첫 번째, 정종욱이 주장한 대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에요. 정일권은 정인숙의 아들인
정성일의 아버지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입니다. 1967년에 정인숙과 깊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다음 해죠. 1968년에 정성일이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더 자주 매주 정인숙을 찾아왔었다 그래요. 정인숙이 사망한 이후에도 정성일에게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정성일의 외모가 정일권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정인숙의 아들을 한 번도 친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인 정성일의 측근에 의하면 엄마인 정인숙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죠. 내 아들이 당신 아들임을 알리겠다며 정일권을 가끔씩 협박해왔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꽤 골치 아파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인숙이 살해당하자 정인숙과 사귀던 사이인 것은 맞지만 결코 살인은 하지 않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과 사망한 정인숙이 깊은 관계였던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인숙을 살해할 만한 이유는 이 사람에게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기획자로 의심되는 두 번째 인물입니다. 5, 6, 7, 8, 9대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국무총리인 정일권과 마찬가지로 정성일의 친부로 추정되는 유력 인물입니다. 이 일로 아내인 유경수 여사와 재떨이까지 던지면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정성일의 이름이 사실은 박성일이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많은 이들이 입을 열지 않은 것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건이 벌어지기 몇 개월 전에 정인숙이 아들을 데리고 5개월 정도 미국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 아버지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기상 아마 재선을 노린 박정희가 혼외자 스캔들에 엮이기 싫어서 살해를 지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친오빠예요. 정종욱입니다. 여전히 정종욱이 범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말해줍니다. 91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출소는 89년에 했고요.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다는 중요 인물이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카메라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2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으면 억울함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건 직후 정 씨는 총을 쏜 범인을 40대 괴한 한 명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과 자신을 쏜 총이 칼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권총이라고 번복합니다. 착각하기엔 총의 길이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거죠. 정확한 권총의 모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정하자면 일반 권총은 16cm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칼빈은 90cm예요. 이렇게 쏩니다. 이걸 착각할 수는 없어요. 출소 후 범인은 2명이고 1명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자신도 범인들에게 살해당할까봐 무서워서 앞만 보고 운전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은 또 보지 못했다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당시 수사관이나 판사, 정인숙을 부검한 법의학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양심을 걸고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은폐하거나 숨기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사실 결백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장에 맞는 증거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죠.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외압을 받아 거짓 주장을 해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점은 이 정 씨도 사건에서 100%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넷째인 정종욱이 정인숙을 살해한 범인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의 범인일지도 모르는 유력 인물들이었고요. 그럼 관련 인물도 알아봐야겠죠. 정인숙의 친자인 정성일 씨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낳아 키웠고요. 친아버지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정일권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강제 유학을 갔다가 1994년에 정일권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요.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소송 도중 이 국무총리죠. 정일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멈췄고요. 중간에. 소문에 의하면 정일권의 가족으로부터 소송 취하 대가로 8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7년에 뉴스로 다시 등장합니다. 어느 골프장 사장을 납치해서 골프장 매각 대금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검거된 거죠.
검거될 당시에도 강남 유명 호텔과 룸살롱을 다니면서 많은 돈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납치, 감금,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입증됐고요. 3년형 받았어요. 이 뒤로 다시 소식이 끊겼는데 2010년에 출소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예요.